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자기네들 유동성을 전부 다 미국에 빨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신용 수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국내 그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부분이나 재정 지출 아무리 늘려도 이게 그 별무 효과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 저자시죠. 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제 저희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좀 그 경제병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모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그때 상황과 지금과 같은 거,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지금 이제 이게 학문적인 관점 말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에 4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또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고, 이제 세계 경제는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그 분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연말부터 갑자기 G20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G20회의가 열려서 20개국 정부 수반들, 그 재무부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요. 모여서 미국이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금융위기를 좀 벗어나 보자. 이런 그 제안을 했다는 걸 제가 뉴스를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만 되면 이번 금융위기 쉽게 벗어나겠다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 2009년도 경제 성장, 우리나라 성장률 제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예측을 해놨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0.8%에서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게 그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참 그 모범적인 일을 했더라고요. 번원 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를 늘렸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는 0.25%까지 낮췄죠. 그 재정 지출도 그 추가로 7천억 달러로 추가로 지불을 했고, 그리고 금융산업 그 구조 조정을 위해서 7천억 달러를 또 따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4,100억 달러인가 썼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국 내에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충실히 협조를 해줬어요.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좀 확장을 하고 번원통화 늘려주고, 우리나라나 EU 같은 경우에는 번원통화를 20에서 한 30% 늘려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작동을 앞에서 좀 차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지는 않고 1년 만에 벗어났어요. 네. 저는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벗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닥친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국제 공조 체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미국의 경제를 우선 살려야 되겠다. 자기네 먼저 생각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금리를 줄기차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은 그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라 그래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기네들 주장하고 그 뒷배경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물가 불안을 잠재울 목적이라면 물가 불안이 생긴 그 원인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처방하고 있거든요. 물가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고금리 정책은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맞을 거라고? 그렇다면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밝힐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6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거는 미국 GDP의 3.6%예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달러가 국제 시장에 금융 시장에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제 금융 자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빨리 이탈할수록 그 환차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우선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돼요.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친 것이거든요. 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미국 밖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금이 가게 돼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좋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로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유동성을 전부 다 미국에 빨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신용 수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2천억 원에 불과해요. 네. 이거는 우리 그 번원통화의 0.07%고 광의 유동성의 0.003%에 불과해요. 미미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타 유통업체까지 또 유동성 그 위기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네. 회사채 발행이 안 됐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랬는가를 우리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갑자기 그 조그만 돈이 그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이야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물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했었고 또한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킨 게 뭔가를 봤었어야 했어요. 그게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었고 강달러 정책이었어요. 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우리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갔고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우리 시장에 있는 외환 주요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그 이제 빨려가는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나라 그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 4분기 2.6, 2, 4분기 3.0, 그 3, 4분기에서 갑자기 1.3%로 떨어져요. 네.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해요. 이 얘기는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거를 저는 지금 연율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행 분기별 성장률을 얘기하니까 0.3인가로 밖으로 안 나와요. 마이너스 0.3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율로 계산을 해야 마이너스 1.5라는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 총생산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으면 소비가 줄어요. 네. 소비가 줄으면 다시 생산이 줄어요. 이게 악순환 난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지난해 4, 4분기에 악순환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지금 1, 4분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정지출 그 뭐 상반기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그 신용 경세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관련 당국자들 대책 회의를 했고 막 유동성을 풀어줬잖아요. 뭐 어떻게 책임져 주겠다. 일단 그로 인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저지가 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건 물 밑에서 작동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쉽게 포착이 안 돼요. 지금 과연 신용 파괴 원리가 그 작동을 하다가
멈췄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항상 경제는 결과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사분기 성장률이 나와야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설령 멈춰졌더라도 최근에 또 우리 환율이 126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다시 강달러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앞전의 현상, 어려웠던 일들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예. 국내 그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부분이나 재정 지출 아무리 늘려도 이게 그 별무 효과예요. 네. 이게 제가 자꾸 비유를 드는데 우리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역할을 잘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는 실물 부분과 통화 금융 부분이 있어요. 네. 실물 부분이 잘 나가더라도 통화 금융 부분이 잘못되면 이 경제는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제 걱정이 좀 너무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 신용 파기 원리가 스톱이 되게 하거나 그 사라지게 하려면 강력한 재정 지출 이것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가장 일단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그건 실물 분야에서 그래요. 실물 분야. 네. 맞습니다. 그런, 실물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못 쓰는 게 또 당국자들의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요. 실물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통화금융 부분에서는 일단 국내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보다 오히려 그럼요. 높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네. 금리를 높이면 지금 연끌족 등등 그 가계부채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어려운 것이 금융위기가 진행해서 경제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겪을 어려움보다 크냐 적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가 진행하면 그 사람들도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는 올려줘야 될 상황이고 환율은 지금 바로 100원 이상 떨어뜨려줘야 돼요. 1,100원대가 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석유 가격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공급망 문제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오케이 지금 무역 적자 그 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결국 에너지 수입 가격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잘못됐다. 예, 물가 불안도 일으켰고 무역 수지 적자도 일으켰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역 수지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경상수지 얘기를 안 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지 무역 수지가 아니에요. 네. 나라가 돈과 쓰는 돈과 벌어들이는 돈과의 그 차이. 무역 수지는 이거 실물 분야에 해당을 해요. 네.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금융 부분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역 수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 불안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소유가 폭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GDP 중에서 그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수출용 다 빼고. 어떻게 되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0%가 안 돼요. 거래 기준으로도 10% 내외예요. 그렇다면 석유가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끼쳐요. 네. 실제로도 2001년도 그 WTI 기준으로 석유 가격이 19달러에서 2007년도에는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네.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얼마나 올라야겠어요? 근데 물가는 그때 당시에 2%대나 3% 초반대였어요.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3% 초반대였어요. 네.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그럼 뭐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나? 당연히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자원들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시설재, 소비재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우리 그 총 수입에 그만큼 그 가격을 올리는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율 폭등이 물가 불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은 올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 수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환율을 떨어뜨려 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1200원대가 아니라 1100원대가 돼야 되고. 네. 네. 지금 당장 1100원대로 떨어지면 신용 수축 상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신용 파기 원리의 작동도 차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